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만 움직여도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휴일과 같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트렌드에 맞춰 쇼핑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즐기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시대에 뭔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생활 양식이나 습관 이런 것들도 그 속도의 흐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낵컬처가 상당히 그 동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볍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스낵컬처.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무한한 세상과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쉽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히 이렇게 어느 자리에 앉거나 어디를 가거나 뭐 특별히 자기 돈을 많이 들인다거나 뭐 이런 노력이 별로 필요 없는 상태에서 되게 쉽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심심하지 않게 뭔가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제한 없는 공간 속에서 스낵컬처의 콘텐츠가 가진 잠재력은 날로 풍성해져 갑니다. 풍성해진 콘텐츠를 대중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스낵컬처. 당신은 일상에서 얼마나 즐기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다양한 스낵컬처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편하기에 즐기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낵컬처는 과자처럼 정말 달콤하기만 할까요? 달콤한 스낵컬처가 우리에게 주는 해로운 점은 없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콘텐츠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스낵컬처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스낵컬처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콘텐츠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스낵컬처의 발달은 통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온 동네에는 새로운 놀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성행하면서 곳곳에 PC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는 기업이나 관공서뿐 아니라 데스크탑 컴퓨터를 보유하는 가정들도 증가했습니다. 점차 각 가정의 컴퓨터 보유가 대중화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전하는데요. 이후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 됩니다. 2000년대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갔습니다. 인터넷의 간편함으로 날로 통신기기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마침내 장소를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의 발달은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바꿔놓았는데요. 이로써 오늘날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소비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창작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스낵컬처는 장기 침체로 어려웠던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웹툰으로 만화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전자책의 등장으로 한동안 낮아졌던 국민들의 독서량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는 부활이 어려울 것 같던 출판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죠. 전자책이 출판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종이책 시장이 계속 침체 일로에 있는데 전자책으로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전자책만으로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독서율을 살펴보면 잠시 주춤하던 독서량이 차츰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스마트 기기 사용에 독서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들이 발전돼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그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계속 보급이 되면서 그 기기 안에서 읽는 연습이 되고 그다음에 구매하는 패턴이 생기게 되면 충분히 독서율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방송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촬영 기술과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사들은 편성 시간을 정해 녹화 방송 제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굳이 TV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든 방송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TV와 컴퓨터 앞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껏 누구나 누리기엔 어려웠고 멀기만 했던 문화예술. 과거에는 관심 있고 여유 있는 사람만이 음악회나 전시회 같은 공연장을 찾아가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스낵컬처와 만난 문화예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희는 분리수 걸어가고요. 저희 공연 한 1분 안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통로 방해되면 안 되니까 옆에서 당겨주시고요. 너무 빠르지 않아? 꽃모자 씌워주고파. 실제로 주변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 대중에게 가장 편하게 다가온 것이 바로 길거리 공연 문화입니다. 젊은이들만의 가벼운 문화라고 여겼던 길거리 공연 문화가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삐 지나가던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니 쟤는 행복한 바보. 가장 살아있는 관객과 솔직한 관객들과 마주해가지고요. 떨리기도 하고 아직도 떨려요. 한 2년 가까이 했는데도 떨리고요. 새롭고 즐겁습니다. 요즘의 길거리 공연들은 남녀노소가 함께할 수 있는 하나의 즐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공연의 콘텐츠나 수준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높아졌는데요. 덩달아 관객들도 이 공연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만 거죠. 기분 너무 좋아요. 어떤 면에서? 즐겁고 그리고 생활을 하려고 찾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거리 공연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연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길거리 공연을 보면 항상 힘들고 지칠 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해주고 또 일주일을 또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노래하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은 눈으로 보는 관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여기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내가 본 공연을 나만의 공간에 소장하고 싶어 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를 거리 공연을 하다 보면 일회성 공연이고 사라지는데 이렇게 같이 트위터나 이렇게 SNS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알아서 찾아와 주실 때도 있고 저희에 대해 지지적인 응원을 해주실 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관객들의 문화를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관객들이 자신의 소감이나 생각들을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온라인상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문화예술도 어떠한 형태에 머물지 않고 더욱 다양한 경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이죠. 사람이 직접 가고 되게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컨텐츠인데도 힘들어하는데 이런 어떤 스낵컬처가 갖는 장점, 되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컴팩트하고 스피디하고 과히 어렵지 않은 21세기형 디지털과 맞물려 있는 뭐 전자책이라든가 또 좀 더 가볍게 한다거나 영상을 같이 공유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좋은 컨텐츠들. 그렇다면 빠르게 성장한 과거를 기반으로 스낵컬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국내 스마트 콘텐츠 시장에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작년 기준 약 2조 원, 성장 속도는 22%가 넘을 정도로 빠릅니다. 스마트 콘텐츠는 특성상 이제 국경 없는 산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에 만들었다고 한국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동남아까지 전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우수한 산업 분야이고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화권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해외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력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스낵컬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이 한창인데요. 그중에서 지원을 받아 놀라운 성공세를 달리게 된 업체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티라노사우루스야. 난 아주 먼 옛날 1학년이었던 아주 유명한 공룡이란다. 좀 난폭하긴 하지만 참,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 유명한 나보다 완전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공룡인데 잘하고 있는데. 둘리 형님 본명은 케라토사우루스라고 나보다 훨씬 오래전에 태어났거든. 그 형님이 그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는데 그분도 만만치 않게 무서워. 사실 난 지구상에서 살았던 육식공룡 중 가장 난폭한 공룡이었대. 이 업체는 음악을 전공한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팀입니다. 음악과 스마트 콘텐츠를 결합하여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치열하게 준비한 이들은 현재 배경음악을 제작, 유통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지난 2012년 음원 제작자가 만든 음악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배경음악 오픈마켓까지 선보였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자체가 그 2009년도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급속하게 이제 스마트 콘텐츠 쪽으로 넘어갔고요. 저희도 그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2012년도 이제 나오면서 그런 준비들을 해왔고 점점 그런 스마트 콘텐츠의 그 음원 수요라든지 음악 시장의 이제 장래를 보고 저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표 장성호 씨의 1인 기업으로 시작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 지금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현재는 8명의 직원들과 함께하게 됐고 동종업계 중 최대 규모인 5만 곡을 보유한 어엿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애틀이 모듈을 붙여도 안 돼요. 오차 범위가 있어요. 이게 센터 내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무 공간 외에도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외부 홍보 업무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런 요소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죠. 지금도 장성욱 씨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스마트 콘텐츠 센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소규모의 클러스터로 내부에서도 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흥원의 지원 외에도 다른 분야의 관련 업체들과 협업이 가능하고 더욱 기발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또 어떤 스마트 콘텐츠가 탄생할까요? 본 스마트 콘텐츠 센터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지원이라고 하는 스마트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입주 기업이 되는 순간 법률,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통번역 등과 같은 벤처 기업에게 꼭 필요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역량을 갖춘 스마트 콘텐츠 기업이 되면 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 스마트 콘텐츠 기업은 해외 진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 테스트, 그리고 전략시장 진출, 그리고 네트워크, 국내외 전시회 등과 같은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스마트 콘텐츠 기업이 전방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콘텐츠가 곧 경쟁력입니다. 더욱 활발한 개발과 그에 맞는 지원들이 함께해줘야만 그 경쟁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스낵컬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스마트 콘텐츠.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스마트 콘텐츠. 빠르고 편리함에 이제는 모두가 이용하게 됐지만 순기능만 갖고 있을 리 없겠죠. 이렇게 풍부한 콘텐츠가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낸 환경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주변에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쿼터리즘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쿼터리즘 문화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무엇이든 15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워졌다는 걸 뜻합니다. 수시로 스마트 기기를 찾는 우리들의 습관, 1분 1초도 쉬지 않는 눈과 손이 그 현상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 있는 온라인 콘텐츠 중 웹툰이나 웹드라마를 살펴보면 작품 한 편당 분량이 15분을 넘지 않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경우 지루하다고 느끼게 되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접하려고 하는 많은 현대인들의 욕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쿼터리즘이 지속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과 한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짧아진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깊이 있는 콘텐츠는 인기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콘텐츠의 수준과 질에 집중하기엔 한계가 생긴 겁니다. 주의 집중을 할 수 없는 현대인들이 짧은 순간에 콘텐츠를 수용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이제 행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가볍고 또 혹은 진지한 메시지들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지한 어떤 화두에 대한 탐색과 대안의 모색이라기보다는 찰나적인 어떤 접촉과 콘텐츠의 소비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탐구와 대안 모색들이 좀 더 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은 스마트 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유 시간에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스마트 기기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운전 중이나 길을 걸어가면서 스마트 기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실 체감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평상시 운전자의 모습을 재현해 보았는데요. 4차선 도로주행 중에 운전자는 앞, 뒤와 좌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신호와 이정표 혹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을 하게 되죠.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처럼 짧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주의가 분산되기 마련인데요. 만약 웹툰이나 웹드라마와 같이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그만큼 위험성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운전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 들어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성을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득이 아닌 엄청난 실을 얻게 됩니다. 간편하고 빠른 스낵컬처가 찾기 쉽고 익숙해지긴 쉽지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낵컬처를 적재적소에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제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요. 이 보행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차에 부딪힙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접근도 인지를 못하고 그리고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 아닌 빨간등이라는 것도 이제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행동은 보행자도 스마트폰을 보행간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는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고요. 보행자는 차도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접근하는 차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차에 부딪히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 전방 주시율이 20%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주시율 20%가 실제 운전 시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킬까요? 정상 운전의 경우는 전방 주시율이 거의 80% 이상 되고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전방 주시율은 거의 60%로 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20% 포인트만큼 더 이제 전방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운전자가 시속 60km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본다면은 대략 2초 정도의 어떤 그 인지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60km 속도에서 2초라고 그러면은 거의 30m 이상이 되는데요. 결국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동을 못하고 거의 30m 이상을 더 가서 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응답도 꽤 높습니다. 주목할 점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에 노출이 쉬워집니다. 이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보다 고령자들에게 더욱 위험도가 높습니다. 보행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이제 젊은 사람은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나머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고령자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자동차의 접근을 제대로 청각으로 인지를 못하고 또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 이런 것들을 제때 못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될수록 더 위험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미국에서는 보행 시 전자기기에 이어폰을 꽂아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대에서 20대의 경우에도 일반 보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횡단보도에서도 24.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위험 행동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스낵컬처는 무분별하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잦아들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에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윤지숙 씨. 우리도 그녀의 일상과 다르지 않은데요. 과연 이런 행동과 습관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먼저 문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포츠 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먼저 지숙 씨의 신체 나이와 건강 나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또한 현재 그녀의 운동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좀 앞에 보실까요? 상태에서 이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앞에 보시고 시선 쭉 놔두시고요. 차렷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팔 움직이시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차렷 준비. 자, 시작. 편하게. 또 올릴게요. 조금만 뒤로 오실까요? 조금만 뒤로 위치. 편하게 팔도 편하게 그냥. 좀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시작해. 눈 마주치면서. 특히 현대인들에게 척추측만증이나 디스크와 같이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러닝머신을 걷고 있는 그녀의 동작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상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굳어진 그녀의 걸음걸이를 살피며 불균형한 척추 상태 위험도 또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심전도와 동맥경화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순환기 질환의 진단 시 사용되는 심전도와 동맥경화 검사는 평소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검사이기도 한데요. 검사를 할수록 지숙 씨의 궁금증도 커지는 모양입니다. 받았더니 좀 이런 검사 처음 받아봐서 좀 신기하고 스트레스 지수나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어깨나 그런 거 아픈 것도 재주신다고 하셔서 꼼꼼하게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그녀에게 전신체형 검사를 비롯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적외선 체열 검사의 경우 몸에서 발생하는 체열을 감지하여 통증이 있는 부위와 신경이 손상된 부위 및 범위를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또 MRI나 엑스레이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신경 손상이나 염증, 순환장애 등의 구별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신체의 좌우의 대칭을 유지해 몸에서 방출되는 체열 역시 대칭을 이루는데요. 이제 곧 결과를 앞두고 있는 지숙 씨. 그녀는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조금 혹시 잘못 나올까봐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걱정 안 되는데 좀 자세나 그런 게 많이 흐트러져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염려스러워요. 체형 검사에서는 일자목이라든가 또 흉추와 요추가 휘어있는 그런 소견, 또 골반도 삐뚤어져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체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검사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인을 4 내지 5 수준의 스트레스가 정상이라고 본다면 지금 나오신 거는 8, 9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그녀. 정상 범위보다 수치가 2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더구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높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이것은 평범한 20대 여대생의 검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지숙 씨처럼 현대인들 모두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는 안 좋은 스낵 컬처는 주로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아니면 걸그룹들의 노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좀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바탕을 둔 그런 스낵 컬처일수록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당장에는 크게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항구적인 생명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외면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반복될수록 스낵 컬처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떤 선호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낵 컬처는 누구나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문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재미만 추구하는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한다면 스낵 컬처는 어느새 우리 생활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문화 앞에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체감하지 못했는데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도 좋지만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스낵 컬처의 피로감을 느낀 일부에서는 조심스레 슬로우 컬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속도감 속에서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빠르고 편한 걸 찾다가도 또 다른 문화를 원하는 걸까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트렌드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금년도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낵 컬처에 약간 반작용처럼 느껴지는 트렌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전보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베스트셀러에 보면 인문학 책들이 늘 베스트 5 안에 꼭 들어와요.
그리고 뭐 작년에 되게 유명한 철학가가 한국에 왔었는데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어요. 뭐 이런 현상들이 보면, 그러니까 스낵컬처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스낵컬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그거에서 뭔가 사람들이 헛헛함을 느끼는 거에 현상이 아닐까 하고 해석이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최근 여러 방송사들은 이런 흐름을 꿰뚫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콘텐츠가 곧 브랜드란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해 오고 있는데요. 종편 채널인 JTBC에서 히든싱어가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음악방송이라고 하면 아이돌 가수 문화에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신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가요계와 방송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장르가 예능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편집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계 각층의 입담 좋은 출연자들이 미디어를 비평하는 형식인 시사 교양 프로그램 썰전. 평소 시청자들이 사회 여러 이슈에 대해 아쉬웠던 부분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시청자들의 호응과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MBC만의 고유한 색깔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포테인먼트형 프로그램 또한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900년 그만큼 눈이 중요한데 그런데 눈은 양쪽 다 볼 수 있어요. 인포테인먼트는 정보와 오락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인데요.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정보 프로그램에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밀이 또 숨겨져 있길래 반면 복고 문화의 바람을 몰고 와 인기를 얻은 방송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방영되면서 그 당시의 생활상이나 문화들이 다시 조명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가수랑 탤런트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만 복고에 관심이 없던 젊은 층에게도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간 추억이나 문화를 회상하는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내 운상은 제가 통화도 안 하나. 복고적인 부분은 복고가 코드가 된 게 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인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문화 현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약간 뭐랄까요? 개인주의적 그 가치관의 확산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복고 코드가 다양해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그때 시대의 또 그 문화 현상을 되게 잘 보여주는 복고 코드로 얘기를 했어서 사실 응답하라 같은 시리즈는 10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다고. 옛날에 예를 들면 좀 더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이 60, 70년대를 다루는 드라마를 보고 되게 신기했다고 똑같은 장소가 저랬어라고 느끼는 것처럼 10대한테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 코드로 사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복고 코드의 유행이 계속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쩌면 현대인들은 스낵컬처가 주는 생활의 편리함이 고맙지만 지나친 속도감에 지쳐버린 심신을 슬로우 컬처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슬로우 컬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 응답하다 시대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살았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고향집에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문화를 잘 몰랐는데 그 당시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슬로우 컬처의 등장으로 스낵컬처는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슬로우 컬처와 스낵컬처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의 기업들이 스낵컬처를 잘 활용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업의 홍보를 위해 1개 이상의 SNS 채널을 이용하는 기업이 무려 72%라고 합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 기업들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SNS 중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를 이용해 마케팅의 효과를 본 업체들이 있는데요. 한참 방송에서도 이슈였던 먹방을 도전한 한 이 남성. 국내 라면 업체 이벤트에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이 도전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매운 라면을 먹는 모습으로 조회수 160만 뷰의 기록을 달성했고요. 기업들은 스낵컬처만의 강점을 홍보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뻐? 야,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군복. 다시 생각해도. 국내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비자의 영상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슬로우 컬처와 스낵 컬처를 함께 적용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선보인 사례인데요. 주민 80명이 전부인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 오버무텐 마을이 바로 성공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한가로운 농촌 풍경의 이모저모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게 됐고요. 그 효과로 관광객이 250%나 몰리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컬처가 담긴 생활이 스낵 컬처의 수단을 이용해 전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고양시 하면 요즘 이곳의 시민들은 고양이 캐릭터를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고양시와 발음이 비슷한 고양이를 이용해 SNS 마케팅으로 활용한 건데요. 고양시장과 함께한 고양이 이벤트로 그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SNS 통해서 아주 맛깔스럽고 재미있게 소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양이 퍼포먼스를 한 게 뭐 100만 이상의 이런 이 시민들과 또 국민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해외 나가도 알아볼 정도고 또 고양시가 하는 다양한 고양이 SNS 퍼포먼스가 폭발적인 감동과 재미를 주니까 뭐 저희들이 한 그 어떤 대외적인 홍보보다도 효과를 가져다 줬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젊은 층들로부터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 또 고양시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무겁고 재미없는 딱딱한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라 항상 친근하고 편한 이런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다가섰다는 면에서는 그 홍보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양시는 꽃 박람회나 음악회 같은 공연과 행사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와 같은 행사에도 SNS 마케팅을 이용해 더욱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만우절을 맞이한 이벤트도 이슈가 됐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페이스북의 커버 페이지 맞바꾼 게시로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홍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재치 있는 아이디어는 상호간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주었는데요. 고양시는 SNS 마케팅 방법을 홍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도 하고 또 뭐 청문회도 나가고 TV 토론도 나갔지만 그 어떤 제가 활동했던 이 성과보다 이 고양이 SNS 퍼포먼스가 제일 대박이었죠. 단 이제 그런 소통의 수단이 이벤트로만 그쳐버리고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만 시장에 반영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어떤 애환, 민원들을 잘 들어주고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또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좀 재미적인 요소, 소통적인 요소, 뭐 좀 편한 요소
가족과 같은 이런 친근감의 요소들은 이렇게 우리가 국정이나 시정에서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시작으로 고양시에서는 시정 운영에도 SNS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지자체가 어려워했던 민원 해결을 SNS에서 해결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고양시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민원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소통의 장을 열게 됐는데요. 그 결과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민원 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게 그 민원을 하면 다 어렵고 민원인들도 귀찮고 또 공무원들도 귀찮은 서로 꺼리는 어떤 민원이 우리가 어떤 민원이 더 우리가 고양시에서 필요하고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축제 형식으로 즐기면서 어떤 찾아가는 그런 민원을 갖다 발견하고 또한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때 효과가 댓글 민원만 한 400건 이상이 됐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마 이제 정기적으로 매년 한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양시는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SNS 서명 운동으로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15,0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일으켰는데요. 이는 스낵컬처의 장점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인문학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SNS를 통해서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고 2013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공공종합 대상 고양시 소셜미디어 대상 중 공공부문에서 종합 대상을 2013년에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좋은 활용이 많이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스낵컬처가 말하자면 어떤 부작용을 많이 낳는 문화 현상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낵컬처적으로 이용되는 이용 방식 안에서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가볍게만 가지 않는 방식의 개발 같은 것들의 고민이 같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한다고 해서 이용 방식은 쉽고 빠르겠지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뭔가 스낵컬처의 현상이 유의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빠르고 편리해서 누구나 찾게 되는 스낵컬처. 다가올 앞날에 이 스낵컬처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생활보다 더 나은 발전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준비되어야겠죠. 또한 스낵컬처에만 머물지 않고 슬로우 컬처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 연구는 이제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낵컬처의 특징처럼 이 문화를 이용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들이 더욱 활발히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낵컬처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저 무의미하게 콘텐츠 소비에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스낵컬처가 좀 생명력을 갖고 크게 유지하려면 이용자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들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와 전문가 또 어떤 제작자와 제작자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일반 이용자나 네티즌과 스낵컬처 제작자의 협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스낵컬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방향적인 어떤 제작이 아니고 같이 상호 협력을 하는 방향의 이 스낵컬처 콜라보레이션 모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보의 홍수에서 쏟아지는 콘텐츠를 접하는 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콘텐츠가 범람하는 현상은 스낵컬처의 문제를 낳게 하고 곧 한계를 만들고 맙니다. 그로 인해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겠죠.
품질 좋은 콘텐츠가 곧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품질은 깊이 있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스낵 컬처와 슬로우 컬처를 향유할 줄 아는 그때가 바로 21세기 문화의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줄 것입니다.